올해로 72세가 된 홍순자 씨는 일주일 전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값이 조금이라도 더 싼 식재료를 찾아다니며 쇼핑했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도 잔뜩 사두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랬듯 이번에도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홍 씨는 냉장고를 열어 음식들을 정리하며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김진호 씨는 아들 셋을, 작은아들 김태우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5 손주들이 집안 가득 뛰어다니며 시끌벅적했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마트 세일할 때 미리 사둬야 덜 부담되지?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혼자서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은 설렜습니다. 이웃이 찾아와 명절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었을 때도 홍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온대. 손주들 용돈도 챙겨놨어. 사실 홍 씨는 자식들에게 정확히 언제 오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명절이면 을에 모이던 가족들이니 올해도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손주들 용돈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홍 씨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들 좋아하겠지. 혼잣말을 하며 명절 준비에 몰두하던 홍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큰아들이라는 글자가 떠올랐고 홍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호야, 어쩐 일로 전화했니? 전화를 받자마자 홍 씨는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명절 계획에 대해 물어볼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꺼림칙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이번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홍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홍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홍 씨는 아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위로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큰아들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홍 씨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큰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전 명절에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렸고요. 생각해보니 큰아들 가족이 제대로 명절을 함께 보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홍 씨는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아들 태우 씨가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우야, 명절에 몇 시쯤 올 거니? 준비해 놓을게. 어머니,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저희도 이번에는. 홍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아들마저 오지 못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홍 씨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큰애가 중간고사 준비해야 해서요. 학원에서 특강이 있대요. 중간고사가 언제인데? 명절 끝나고 이틀 뒤에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대요. 홍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틀 후에 시험 때문에 가족 모임을 건너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시험이 중요하지?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말을 했지만 홍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아들 태우 씨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이도 요즘 피곤해서요.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정신이 없대요. 그래, 지연이도 힘들겠구나. 다음에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어머니. 홍 씨는 더 이상 아들을 붙잡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홍 씨는 잠시 서글픔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와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캔을 꺼내 마시며 홍 씨는 이웃에 사는 친구 최 씨를 떠올렸습니다.
최 씨도 늘 명절이면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애들은 그래도 잘 찾아오는 데라고 위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 씨는 혼자서라도 명절을 잘 보내기로 했습니다. 준비해둔 식재료 중 일부는 냉동실에 넣었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손주들 용돈으로 준비해뒀던 돈은 다시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지. 혼잣말을 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홍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노년의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홍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홍 씨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 씨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깨어나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명절날 아침, 평소라면 분주하게 움직였을 시간에 홍 씨는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명절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가 건재했을 때만 해도 명절이면 자식들이 꼭 찾아왔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며 분주히 움직이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애들이 명절에 꼭 왔었는데.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홍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가족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혼자 된 어머니를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진호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러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작은아들 태우도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날이 아니라 상황이 되면 오는 날로 변해갔습니다. 홍 씨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자식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홍 씨는 이웃에 사는 친구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도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있으니 쓸쓸해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김 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명절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집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함께 명절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5번째 명절, 홍 씨는 이제 자식들의 방문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주말, 예상치 못하게 작은아들 태우 씨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홍 씨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손주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니? 작은 며느리 지연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명절에 못 와서 죄송했어요. 홍 씨는 금세 분주해졌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명절 음식들을 꺼내 데우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내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태우 씨와 지연 씨는 마치 의무적으로 방문한 것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홍 씨는 손주들에게 학교 생활을 물었고 손주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우 씨는 자주 시계를 확인했고 지연 씨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홍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태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들이 학원 숙제가 있어서. 벌써? 방금 왔잖니?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뒷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눈짓을 했고
태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기, 왜 그러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집 수리 비용 때문에 조금 빠듯해서요. 홍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온 진짜 이유가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홍 씨는 천천히 서랍으로 가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써야 할 상황에 대비해 현금으로 찾아두었던 돈 중에서 50만 원을 꺼내 태우 씨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용돈을 받자 갑자기 태우 씨 부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맛있는 반찬을 해오겠다고 약속했고, 태우 씨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태우 씨 가족을 배웅하며 홍 씨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금방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번에는 큰아들 진호 씨 가족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진호 씨는 출장에서 돌아왔다며 인사를 했고, 큰며느리 미영 씨는 명절에 오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출장 갔다가 이제야 와서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명절에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새아이 데리고 오느라 좀 늦었네요. 큰 손주들은 반갑게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홍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마친 후 진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기 큰애가 이번에 영어 캠프를 가게 됐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오네요. 홍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시나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70만 원 정도요. 나머지는 제가 마련할게요. 홍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70만 원을 꺼내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에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홍 씨는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은 반갑게 용돈을 받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홍 씨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무게감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가족이 돌아간 후 홍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쓴 돈이 상당했습니다. 홍 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주는 기계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씨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김 씨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위로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홍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현실인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홍 씨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아팠지만 이번에는 통증이 심해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통증은 밤새 잠을 설치게 할 만큼 심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홍 씨는 큰아들 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호야, 어제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어머니, 오늘요?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홍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일은 어떠세요? 아니면 태호한테 부탁해 보시는 건? 그래, 알았다. 미안하구나, 바쁜데. 전화를 끊고 홍 씨는 작은 아들 태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우 씨도 바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외근이라 사무실에 없어요. 끝나면 저녁 때는 갈 수 있는데. 저녁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구나.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두 아들 모두에게 거절당한 홍 씨는 이웃에 사는 김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흔쾌히 병원에 동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홍 씨는 김 씨의 도움으로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순 요통이라며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홍 씨는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홍 씨는 자식들의 냉담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리가 아프다는 말에 바로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너무 바쁘다며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짐이라도 되는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홍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홍 씨가 집에서 약을 먹고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연 씨였습니다. 어머님, 어제 허리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주사 맞고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저희가 어제 못 가서 죄송해요. 오빠가 너무 바빠서. 홍 씨는 며느리의 말에 살짝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전화라도 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홍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홍 씨의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식들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고양이 같은 박 씨,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 그리고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이 씨까지. 모두 홍 씨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홍 씨가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공감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이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줘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명절 때 손주들에게만 용돈을 주었지 자식들에게는 따로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주니 전화도 자주 오고 안부도 자주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돈으로 자식들 마음을 사다니 그게 말이 돼요? 이에 이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달라요. 자식들도 각자 사느라 바쁘고 노인네들이 기대만 하고 있으면 서로 힘들어요.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갈 때 며느리를 불러 함께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10만 원을 주었더니 며느리가 무척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도 자주 오고 반찬도 종종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돈 잘 쓰는 부모에게만 효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홍 씨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으로 자식들의 관심을 사야 한다는 것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홍 씨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감사의 표시로 용돈을 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홍 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뱅킹이 발달했지만 홍 씨는 여전히 직접 은행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집에서 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용기를 내어 큰며느리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바쁘니? 내가 은행에 좀 가야 하는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통장 정리도 하고 연금 관련해서 상담도 받아야 해서. 혼자 가기가 좀 힘들어서 말이야. 아, 제가 지금 좀 바쁜데. 홍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1시간 후에 괜찮으세요? 그래, 고맙구나.
1시간 후 미영이 차를 몰고 홍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미영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이 필요할 때는 대신 입력해주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홍 씨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거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고. 너도 써.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괜찮아. 네 시간도 뺏고 해서 미안하잖니. 그냥 받아. 처음에는 사양하던 미영이었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 될 때 꼭 도와드릴게요. 홍 씨는 미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친절하고 상냥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후 미영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홍 씨의 건강은 어떤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홍 씨는 작은 며느리 지연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지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홍 씨는 지연에게도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연의 반응도 미영과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고 그 후로는 전화도 자주 오고 관심도 더 많아졌습니다. 홍 씨는 경로당 친구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돈을 쓰니 자식들의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씁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들과 소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라며 노인이 손해볼 것 없다고 했습니다. 홍 씨는 이런 관계가 과연 건강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홍 씨가 며느리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연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왔고, 큰 며느리 미영 씨도 가끔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홍 씨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지연 씨에게 말했더니 다음 날 지연 씨가 감기약과 함께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약국에 가보세요라고 말로만 했을 텐데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님, 감기약 가져왔어요.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고맙구나. 일부러 가져오고. 괜찮아요.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도 걱정되잖아요. 홍 씨는 지연의 달라진 태도를 보며 내심 놀랐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돌아가려 할 때 홍 씨는 또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머, 또 이러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약값도 들었을 텐데 뭐 너도 써라. 큰 며느리 미영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홍 씨가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하자 미영은 남편 진호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전자제품 수리기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자신이 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홍 씨는 미영에게도 10만 원을 건넸고 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자 홍 씨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 며느리들에게 연락하면 그들은 최대한 시간을 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친구 김 씨가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요즘 잘해주느냐고 말입니다. 홍 씨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실험 결과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있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입니다. 홍 씨는 그런 시험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만 지내면 되니까요. 그래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니 일단은 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명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명절과 달리 두 아들 가족 모두 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홍 씨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지 않던 자식들이 이번에는 왜 오겠다고 하는 걸까요? 경로당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홍 씨가 며느리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보고 명절에도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씨는 고민 끝에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손주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도 세뱃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 봉투를 예쁘게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각각 10만 원씩,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준비했습니다. 명절 당일 예상대로 두 아들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작은 아들 태우 씨가 먼저 도착했고 아내 지연 씨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홍 씨는 반갑게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과일과 음식들을 정리하며 홍 씨는 작은 아들 부부가 이전보다 훨씬 밝고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 진호 씨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진호 씨와 미영 씨 그리고 새아이들까지 모두 와서 집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아니야, 잘 왔다. 다들 반갑구나.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세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차례로 세배를 올렸고 홍 씨는 준비해둔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도 세뱃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까지 세뱃돈을 다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너희도 받아. 마음이야.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했지만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기쁜 표정으로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영 씨와 지연 씨는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는 못 해드리는데.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홍 씨는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족이 모이니 좋았습니다. 명절날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이후 홍 씨는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연락이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세뱃돈을 받은 후 큰아들 진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작은 아들 태우 씨도 가끔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다며 홍 씨의 집에 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홍 씨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제가 치킨 사왔어요. 벌써 저녁 먹었는데 그래도 고맙구나. 진호 씨는 이것저것 집안일도 도와주고 텔레비전도 고쳐주겠다며 적극적이었습니다. 홍 씨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호 씨가 돌아가려 할 때 홍 씨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치킨값이라며 건넸고 진호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계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도 종종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명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홍 씨는 매번 수고했다며 용돈을 건넸고 미영은 그것을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 지연 씨가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오후 몇 시간만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흔쾌히 손주들을 돌봐주었고 지연 씨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또 용돈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괜찮아. 애들 간식도 사주고 그래. 이렇게 돈을 매개로 한 관계가 형성되자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족 같았지만 홍 씨는 이 관계가 진정한 가족애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홍 씨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주니 자식들이 찾아오지만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결국 노후에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일종의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이번에도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 청소도 꼼꼼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습관처럼 손주들과 자식들, 며느리들을 위한 세뱃돈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각각 20만 원씩, 손주들에게는 10만 원씩 준비했습니다. 홍 씨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가족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작은 아들 태우 시내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큰아들 진호 시내도 왔습니다. 집안은 금세 북적거렸고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다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명절은 꼭 함께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들도 반갑게 인사하며 가져온 과일과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홍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을 조금 쓰더라도 이렇게 가족이 모이니 행복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며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자식들과 며느리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후 홍 씨는 조금 쉬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이 주신 세뱃돈 얼마 받았어? 저희는 20만 원씩 받았어요. 형님은요? 우리도 20만 원, 지난번에는 30만 원씩 주셨는데 이번에는 줄었네. 그러게요. 점점 줄어들면 다음에는 10만 원 아닐까요? 홍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세뱃돈 액수를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입니다. 요즘 용돈이 좀 짠 것 같아. 저번에 병원 모셔다 드렸는데 고작 10만 원 주시더라.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장 봐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정우 공부나 봐줄 걸 그랬어. 홍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성의껏 준 돈이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홍 씨는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며느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도 받을 거면 사실 오기 싫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받자고 뭐하러 시댁에 와서 개고생을 해요? 나도 그래. 다음에 10만 원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두 며느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웃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과 세뱃돈이 그들에게는 계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너무하시네. 그래서 다음부턴 그냥 사오려고요. 손수 만들 필요 없겠더라고요. 홍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만들어 온 것도 돈을 받기 위함이었다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대화는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보다는 낫지 않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용돈 달라고 하시는걸요. 그건 그렇지. 어머님은 그래도 주시니까. 우리 애들 학원비 때문에 이번 달도 빠듯한데 어머님이 좀 더 주시면 좋을 텐데요. 얘기해볼래? 용돈 좀 더 달라고. 아니에요. 그래도 체면 있지.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 많이 드리는 척하면 주시겠죠. 홍 씨는 이제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자신을 돈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홍 씨는 손을 떨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이었는데 그들 눈에는 돈주머니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한참을 눈물로 보낸 홍 씨는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배 시간이 되어 손주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홍 씨는 준비해둔 세뱃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며느리들 차례가 되었을 때 홍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한 것이기에 그대로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저희가 죄송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는 못 해드리는데. 그 말을 들으니 홍 씨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대화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들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떠난 후 홍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홍 씨는 이웃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홍 씨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펐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돈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혼자라 그런가 봐. 눈물을 흘리며 홍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자식들의 관심을 사지 않겠다고.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홍 씨가 내린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홍 씨는 자식들이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돈 때문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에게만 용돈을 주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는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홍 씨는 손주들을 위해 각각 10만 원씩 세뱃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위한 봉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예상대로 두 아들 가족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라. 오는 길에 차 막히던데 고생 많았어. 홍 씨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평소와 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자식들과 며느리들도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명절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후 세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고 홍 씨는 준비해둔 세뱃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자, 여기 세뱃돈 봉투 5개. 5 손주들에게 봉투를 나눠준 후 홍 씨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홍 씨는 더 이상의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와 태우 씨가 세배를 올리고 일어났을 때 홍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만 했습니다. 미영 씨와 지연 씨도 세배를 올렸지만 역시 세뱃돈은 없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배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었을 때 홍 씨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 지연 씨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다과를 먹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소리도 적어졌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 지연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슬슬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일 학원이 있어서. 벌써?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애들이 내일 아침부터 학원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홍 씨는 지난 명절과 다른 점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식들이 세뱃돈을 받고 나서 한참을 더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서둘러 떠나려고 했습니다.
미영도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이만 일어나 볼게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할 거야.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진호 씨네 가족도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홍 씨는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 변화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세뱃돈이 없자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식들이 떠나기 전 홍 씨는 명절 음식을 싸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갈비찜이랑 게장이 맛있게 됐다. 전이랑 좀 싸가서 먹어.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식단 조절 좀 하려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평소 같으면 기뻐하며 받아갔을 음식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가족이 모두 떠난 후 홍 씨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 씨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홍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습니다. 돈으로라도 자식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진실을 확인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명절 이후 확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연락이 뚝 끊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홍 씨는 걱정되어 큰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잘 지내니? 요즘 바쁘냐? 네, 어머니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 다들 건강하지? 네,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형식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의 친근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홍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홍 씨는 작은 아들 태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짧게 끝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자식들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세뱃돈을 주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큰 실망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종종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안부 전화를 하던 미영과 지연도 이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홍 씨는 우연히 마트에서 큰 며느리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나도 반갑다. 다들 잘 지내니? 네, 다 잘 지내요. 어머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고 미영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홍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 관계조차 유지되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홍 씨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으로 자식들의 관심을 사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쓸쓸하더라도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홍 씨의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명절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연락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홍순자 씨는 혼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며느리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다들 잘 지내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 제사 지내러 갈 때 같이 모시고 가려고요. 홍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이제껏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사를 핑계로 연락을 해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정기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아직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그러시면 제가 내일 모시러 갈게요. 건강검진 같이 받으러 가요. 홍 씨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절을 베풀면 그 뒤에는 항상 홍 씨의 보상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홍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은 맞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너 시간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시간 내서 모시러 갈게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은행도 들리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줄래? 네, 당연하죠. 어디든 필요하신 곳 다 모시고 다닐게요. 홍 씨는 며느리의 답변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명절에 세뱃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냉담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가 도움받으면 50만 원 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왜 명절 때는 돈 안 주니까 얼굴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찾아오려고 하는 거니?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돈 때문에 어머님을 찾아뵙는다고요? 홍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아니라고 할 수 있니? 명절 때 세뱃돈 안 주니까 얼굴도 안 비치더구나. 너희끼리 다음에 10만 원이면 오지 않겠다는 말도 내가 다 들었어. 지연 씨는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대화를 홍 씨가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에요. 농담? 그럼 왜 2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니? 내가 아프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지연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연락드린 건데. 50만 원 줄 테니 병원 좀 데려다 달라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해?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니? 홍 씨의 직설적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뭘로 보세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보이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홍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수 씨한테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너희들 명절 때 내가 세뱃돈 안 주니까 얼마나 실망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그 뒤로는 연락도 없었잖니. 어머니, 그건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지연이가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하니? 평소에는 바빠서 얼굴도 안 보이더니. 진호도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정말 서운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홍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홍 씨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 씨와 박 씨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홍 씨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바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각자 살기 바쁘니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친구들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 씨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작은 아들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우야, 엄마야.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엄마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 어제 진호 형한테 들었어요. 저희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려고 해. 너희도 각자 잘 살아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는 명절도 각자 보내자. 서로 부담스럽게 만날 필요 없어.
내가 돈이 필요해서 너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도 돈 받으려고 나를 만날 필요도 없으니까. 태우 씨는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태우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홍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아프고 쓸쓸한 결정이었지만 홍 씨는 이것이 자신과 자식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우와의 통화 이후 홍순자 씨는 두 아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은 각자 보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홍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아들들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먼저 큰아들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방금 문자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에 각자 보내다니.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지 말라는 거야. 저희가 왜 안 가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진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평소 부드러운 성격의 어머니가 이렇게 결단력 있게 말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손주들 용돈이네. 너희까지 챙겨주려니 겁나서 못 만나겠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작은 아들 태우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단절하시면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관계가 돈으로 맺어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돈을 주니까 너희가 찾아오고 안 주니까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바빠서 그랬지. 오해가 아니야.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말고 내 결정을 존중해 주렴. 앞으로는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 자식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 씨의 결심이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식들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 선을 그은 후 홍 씨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쓰던 돈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경로당에서 소개받은 노인 여행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여행은 인근 산으로 가는 것이었고 홍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홍 씨처럼 여행을 즐기려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홍 씨는 새로 사귄 친구들의 추천으로 노래교실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홍 씨의 일상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쓰고 남은 돈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쓰던 돈을 아껴 자신을 위한 여행 적금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말 오후 홍 씨는 노래교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방에 가는 것이 설레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큰아들 진호와 작은아들 태우 그리고 두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데려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너희들 웬일이니? 어머니, 잠시 뵈러 왔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홍 씨는 자식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자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았고 홍 씨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미안하구나. 요즘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네. 밖에 자주 나가세요? 어디 다니세요? 응, 노래교실도 다니고 여행 모임에도 가입했어. 오늘도 노래방 약속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해. 자식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집에만 계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나 봐요. 사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홍 씨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구나. 나도 내 인생을 즐기고 있고 너희도 부담 없이 살면 좋겠어.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예전처럼은 안 될 것 같구나. 이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 가끔 보고 싶을 때 만나고 돈 때문에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자식들은 다시 한번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 씨의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나 이제 약속 시간이 다 됐어. 너희들도 각자 집에 가렴. 홍 씨는 옷을 갈아입고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씨와 함께 즐겁게 걸어가는 홍 씨의 뒷모습을 자식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홍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늦게라도 내 인생을 찾아서 다행이야. 홍 씨는 마이크를 들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홍 씨가 찾은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가게 하려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안 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엄마, 나이 생각해요. 74세에 무슨 새 가게를 해요? 박 씨는 딸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내 인생까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 엄마, 괜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박순덕 씨입니다. 박 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워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남편이 생전에 차려주었던 작은 반찬 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살기 힘들었지만 자식 생각을 하며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하나 담그는데도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러니 동네 사람들은 순덕이네 김치가 최고야. 순덕이네 멸치볶음은 정말 맛있어. 라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박 씨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학원비를 대주고 대학까지 보내준 어머니였기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미영이는 항상 고생하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 가게도 물려받아서 더 잘 키워볼게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약속을 지켰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뿐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명의도 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차피 미영이가 가져갈 가게였기에 말 그대로 명의만 이전했던 겁니다. 미영이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운영은 박 씨가 계속 하기로 했었습니다. 미영아, 가게는 내 명의로 해줄게. 대신 나중에 엄마가 늙으면 잘 챙겨줘야 한다.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혹여나 엄마가 더 이상 못하시게 되면 그땐 엄마가 일군 가게를 제가 더 발전시켜 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효녀로 소문난 딸과 30년 경력의 어머니가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미영이에게 첫 아이가 생기고 생활이 바뀌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달라졌는데 메뉴를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미영이는 요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지켜왔습니다.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점점 더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영이가 가게에 와서 선언한 것입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가게에서 손 떼주세요. 제가 혼자 운영할게요. 30년을 함께한 가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박 씨의 반찬 가게가 동네에서 유명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박 씨가 가게를 시작했을 때 동네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직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이었고 동네 상권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을 때였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시장에 나왔기에 주변 시장 상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일찍 나오는 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신선한 배추를 고르고 젓갈도 직접 맛을 보며 골랐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는 시기가 되면 재료를 고를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부터 양념 비율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가며 최고의 맛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단골 손님은 옆집에 사는 김 씨였습니다. 사장님, 김치 좀 먹어봐도 돼요?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럼요, 맛보세요. 오늘 새로 담근 김치예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맛이랑 똑같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법이죠. 급하게 만들면 맛이 안 나요. 김 씨는 그날부터 박 씨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언니네 김치는 정말 달라. 집에서 담근 맛이 나. 김 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고 다녀서인지 박 씨의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맘만 신경 썼던 건 아닙니다. 박 씨는 가게를 방문해주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챙겼습니다. 독거노인인 최 씨 할머니가 오시면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드리면서 따스한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 드세요. 최 씨 할머니는 항상 박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동네로 이사 오면 집에서 만든 밑반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신혼 때는 밑반찬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드시고 천천히 배워가세요. 이렇게 먼저 베푸는 박 씨였기에 박 씨에게 하나둘씩 쌓인 신뢰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손님들에게 박 씨의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사랑이 넘쳐나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영이도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착한 성심은 그대로 담는다고 미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자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것도 나르고 반찬 포장도 척척 해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을 텐데도 그걸 꾹 참고 박 씨 곁을 지켰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미영이를 참으로 예뻐했습니다. 미영이 참 잘 컸네. 순덕 언니 복이야. 미영이가 워낙 착해서 도움이 많이 돼. 엄마, 제가 대학 가면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미영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방학 때마다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했습니다. 엄마, 젊은 손님들은 매운 김치를 좋아해요.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어보는 게 어때요? 그래, 한번 해보자. 미영이의 제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작게 만들어 본 매운 김치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 씨는 먼저 이런 제안을 해준 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머리가 좋아. 나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아. 대학 졸업 후 미영이가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보다는 나오는 날이 줄었지만 시간이 되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배운 덕분에 가게 장부 정리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엄마, 매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반찬이 언제 많이 팔리는지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미영이가 만든 매출표는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했습니다. 역시 대학 나온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30년 경험의 어머니와 새로운 지식을 가진 딸의 조합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동네 상인회장인 이 씨도 박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누님은 정말 복이 많아. 딸이 이렇게 효성스럽고 능력까지 있으니. 미영이가 워낙 착해서요. 제가 복을 타고났나 봅니다. 그만큼 미영이는 박 씨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이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던 박 씨의 눈에도 예비 사위인 준호 씨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씨도 착한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요.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해준 건 이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영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너를 위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게 명의도 미영이 앞으로 넘겨주었습니다. 30년간 일군 가게를 딸에게 물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엄마가 계속 운영하세요. 저는 회사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 내가 늙을 때까지는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너가 이어받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박 씨는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가게에 손주를 데리고 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기는 괜찮고? 아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요즘 가게 매출이 어떤가요?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미영이가 매출을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출? 평소와 비슷해.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냐?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육아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오빠 월급만으로는 힘들어서요. 그럼 엄마가 도와주면 되지. 얼마나 필요하냐? 엄마, 그게 아니라요. 가게 수익을 좀 더 늘릴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미영이가 꺼낸 이야기는 박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반찬 가게보다는 편의점이나 분식점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반찬보다 간편식을 더 선호해요. 미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냐? 우리 가게는 30년 동안 반찬으로 해온 곳이야.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옆 동네 편의점은 하루 매출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더라고요. 딸 미영 씨의 말에 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박 씨는 미영이의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김 씨도 최 씨 할머니도 모두 우리 반찬만 드시는데. 엄마, 할머니들도 젊은 사람들처럼 편의점 음식에 적응하실 거예요. 시대 흐름이에요. 그날 이후로 미영이는 자주 가게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치 담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공장에서 나온 김치를 팔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미영아, 우리 김치는 손맛이 있어서 손님들이 찾는 거야. 공장 김치랑은 맛이 다르지. 하지만 이익을 생각해봐야 해요. 시간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요. 미영이는 회사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소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미영이가 가게에 새로운 상품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미영아, 이런 건 왜 갖다 놨냐? 엄마, 젊은 손님들이 편의점 물건도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일석이조예요. 하지만 결과는 미영이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덕 언니, 가게가 좀 어수선해졌네. 예전처럼 정갈한 맛이 안 나. 미안해. 미영이가 젊은 손님들을 위해서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가지 여기까지 와서 라면을 사겠어? 순덕 언니 반찬이 좋아서 오는 건데. 박 씨는 딸에게 단골 손님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미영아, 단골 할머니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 예전처럼 하는 게 어떨까? 엄마, 할머니들 말씀만 들으면 언제 발전해요?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인 최 씨 할머니가 박 씨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순덕아, 어제 김치를 샀는데 맛이 이상하더라. 너가 담근 게 아니지? 언니, 죄송해요. 요즘 미영이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고 해서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순덕아, 솔직히 말하는데 예전 맛이 그리워. 다른 김치는 속이 안 편해. 언니, 알겠어요. 다시 예전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박 씨가 미영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할머니 한 분 말씀 때문에 계속 비효율적으로 할 건가요?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영아, 30년 단골 손님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사업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때부터 모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30년간 쌓아온 전통을 지키고 싶었고 미영이는 변화를 통한 수익 증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영이가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 가게에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기존 방식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세요? 미영아, 고집이 아니라 신뢰야. 손님들이 우리를 믿고 오시는 건데. 신뢰로 배가 부르나요? 현실을 봐야 해요. 미영이의 말투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가게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매출로 어떻게 살아요? 한 달 수익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나와. 엄마, 제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효녀로만 알던 딸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3개월 후 가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미영이는 박 씨의 동의 없이 기존 반찬 진열장 절반을 없애고 냉동식품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가게에 나온 박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냐? 냉장고는 왜 들여놨어? 엄마, 냉동만두랑 냉동볶음밥 같은 걸 팔려고요. 요즘 맞벌이 가정에서 많이 찾아요. 그럼 우리 반찬 자리는? 반찬은 인기 있는 것만 몇 가지 남겨뒀어요. 비효율적인 건 정리했고요. 박 씨는 미영이의 말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젓갈무침,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김 씨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순덕 언니네 맞나? 완전히 달라졌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더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편리하게? 내가 사려던 시금치 나물은 어디 갔어? 할머니, 시금치나물 대신 이 냉동나물이 있어요. 더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냉동나물? 아이고, 그런 건 맛이 없어. 언니가 만든 걸로 줘. 죄송해요. 할머니, 이제는 안 만들어요. 이게 더 경제적이거든요. 김 씨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30년 단골이 빈손으로 돌아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가 저녁에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김 씨가 아무것도 안 사고 가셨다던데? 엄마, 할머니들도 적응하시면 돼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하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단골 손님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야? 가게가 편의점이 됐네. 할머니, 시대에 맞춰서 바꾼 거예요. 시대에 맞춰. 우리가 30년 동안 온 이유를 모르겠구나. 순떡이 손맛 때문에 온 건데. 할머니, 손맛도 좋지만 실용성이 더 중요해요. 실용성. 아이고, 말이 안 통하네. 최 씨 할머니도 그날부터 가게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매출 장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미영아,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새로운 상품들은 안 팔려?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영이가 기대했던 젊은 고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단골들만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동네 상인회장 이 씨가 걱정을 표했습니다. 누님, 요즘 가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미영이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지. 박 씨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딸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영이가 기존 반찬 제조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엄마, 이제 반찬 만드는 거 그만해요. 시간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요. 미영아, 그럼 우리는 뭘 팔아? 냉동식품이랑 편의점 용품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훨씬 간단하고요. 박 씨는 미영 씨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미영아, 그럼 우리 가게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냐? 30년 동안 반찬 가게였는데. 엄마, 정체성보다 수익이 중요해요. 감정에만 매달리면 망해요. 그날부터 박 씨는 정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갈 필요도 없고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냉동식품 재고 관리와 계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오랜 단골인 김 씨의 말이었습니다. 순덕 언니, 솔직히 말하는데 이제 언니 가게에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냉동식품은 편의점이 더 싸고 반찬은 없고. 미안해. 미영이가 하는 일이라서. 미영이가 하는 일이라도 너무하네. 30년 정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가?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영이는 박 씨의 역할까지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님 응대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뒤에서 정리만 해주세요. 왜? 내가 30년 동안 손님들과 이야기해왔는데.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박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엄마가 가게에 매일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할 일도 별로 없으시고 오히려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방해? 내가 30년 동안 키운 가게에서 방해라고? 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효율성을 위한 거예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평소처럼 가게에 나가려 하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미영아, 그래도 내가.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박 씨는 그날 처음으로 30년 만에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녁에 미영이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려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가 가게에 갔을 때 미영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월 200만 원에 임대 주실 수 있나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를 임대로 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네, 편의점 창업하시려는 분이면 더 좋죠. 이미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고요. 전화를 끄는 미영이를 보고 박 씨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뭐 하는 거냐? 가게를 임대로 내준다고? 엄마, 이제 한계예요.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차라리 임대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미영아,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살아?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고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할게요.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운영한 가게를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영아, 30년 동안 내가 이 가게를 위해 살았는데 그냥 포기하라고? 엄마, 현실을 봐야 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때 사위 준호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가 불러서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야, 너도 미영이 의견에 찬성하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오빠가 회계를 해봤는데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래요. 박 씨는 사위까지 딸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엄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가 박 씨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을 불러서 가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은 위치는 좋네요. 편의점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네, 냉장고도 새로 설치한 거라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박 씨가 뒤늦게 이 상황을 알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엄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엄마, 법적으로는 제 명의잖아요.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박 씨는 그 순간 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나간 후 모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아, 너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가게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이야. 엄마, 30년 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정은 안 바뀌는 거 아니냐? 네가 어릴 때 이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엄마,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현실이 중요해요.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합세해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 가게에 나오지 마세요.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임대 계약 진행하는 동안 엄마가 계시면 복잡해져요. 임차인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30년 동안 지킨 가게에서 나오지 말라고? 엄마, 법적으로는 제 가게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정말로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나갔던 가게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임대 계약 성사됐어요. 다음 달부터 월 2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냐? 엄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박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상인회장 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누님, 무슨 일이에요? 혹시 다른 자리에 작은 가게 하나 낼 수 있을까요? 가게요. 미영이가 운영하는 가게 말고요.
네, 제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님, 미영이랑 뭔 일 있었어요? 회장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자리만 좀 알아봐 주세요. 박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30년간 쌓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상인 회장 이 씨는 박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누님, 정말 새 가게를 하시려고요? 74세 나이에? 회장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쌓은 실력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 씨는 이미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 전세금 중에서 일부 빼서 쓸 거예요. 그리고 큰 가게 필요 없어요. 작은 곳이면 충분해요. 이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님,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300m면 가까운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기 쉽잖아요. 그날 오후 박 씨는 이 씨와 함께 그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이 씨가 알아봐준 곳은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면 괜찮겠네요. 임대료는 얼마나 해요? 월 80만 원이에요. 권리금은 500만 원 정도 하고요. 박 씨는 머릿속으로 곰곰이 계산해 봤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좋아요. 계약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박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미영이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새로 얻은 가게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 준비한다는 소문은 빨리 퍼졌고 금세 미영이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집으로 와서 다그쳤습니다. 엄마, 가게 하려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안 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엄마, 나이 생각해요. 74세에 무슨 새 가게를 해요? 박 씨는 딸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내 인생까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 엄마, 괜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비밀리에 인테리어 업체와도 상담을 마쳤습니다. 박 씨는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2주 후 인테리어가 끝났고 작지만 아늑하고 깨끗한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박 씨는 가게 간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손맛이라고 하면 어떨까?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박 씨는 옛 단골 손님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 씨 집이었습니다. 어머, 순덕 언니, 웬일로 집까지 와? 내가 새로 가게를 열었어. 와서 구경 좀 해줘. 새 가게? 미영이 가게 말고? 응, 내가 따로 연 거야.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반찬 만들 거야. 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이야? 최 씨 할머니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순덕아, 그동안 이 반찬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다른 데서 사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더라. 언니, 이제 다시 제대로 된 반찬 드실 수 있어요. 언제 문 열어? 첫날부터 갈게. 박 씨는 단골 손님들의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박 씨는 설렜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게 여셨어요? 응, 내일 문 열어.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세요? 무모한 일?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무모해? 엄마, 이미 편의점으로 바뀐 시장에서 반찬 가게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 씨는 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게. 엄마,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어. 미영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집스러우시네요. 알아서 하세요. 미영이가 나간 후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개업 당일 아침 박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습관대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 씨는 시장 상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가게를 열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박 씨는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새 가게로 향했습니다. 박 씨의 새 가게, 할머니 손맛,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제일 먼저 가게에 찾아온 겁니다. 언니, 축하해. 기다리고 기다렸어. 고마워. 뭐 필요한 거야? 김치부터 사야지. 언니가 담근 김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30년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온 거였습니다. 최 씨 할머니도 왔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정말 다시 열었구나. 눈물 날 뻔했어. 할머니, 어서 오세요. 무엇부터 드릴까요? 시금치 나물하고 멸치볶음. 아, 도라지 무침도 있나? 네, 다 있어요. 새벽에 만든 거라 신선해요. 최 씨가 반찬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역시 순덕이 손맛은 못 따라와.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한 젊은 주부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주부는 최 씨 할머니의 소개로 왔다며 김치를 사서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있다고 한가득 사가는 모습을 보니 박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후 2시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첫날 매출은 박 씨의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30년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한편 300m 떨어진 미영이 가게에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최 씨가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임차인의 입에서 박 씨가 오픈한 반찬 가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박 씨의 가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박 씨의 새 가게를 보았는데 줄을 선 손님들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이야? 미영이는 몰래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30년 단골 손님들이 모두 박 씨의 가게로 와 있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다른 손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언니가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반찬 만드신 분이야. 딸이 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꿔버려서 언니가 새로 여신 거야.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어머니를 따라간 거였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박 씨의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편의점 임차인은 매일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임차인이 미영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임대료를 기다려달라 한 겁니다. 미영이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가 되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가게에 가보니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옆가게 사장은 미영이를 보더니 편의점 사장이 짐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 6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임차인이 사라진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장사가 안 돼서 임대가 어려울 거라고 잘랐습니다. 한편 박 씨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상인회장 이 씨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누님,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두다니. 회장님 덕분이에요. 좋은 자리 알려주셔서. 아니에요. 누님 실력이죠. 30년 노하우가 헛되지 않았네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거였습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이는 매일 빈 가게 앞에 서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빈 가게를 확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300m 앞 어머니 가게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씨는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있어서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웬일이야? 미영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 씨는 손님들 때문에 난처했습니다. 미영아, 지금은 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엄마, 지금 말씀드려야겠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박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손님들이 당황해서 쳐다봤지만 미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쌓으신 모든 것을 제가 무시했어요. 엄마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습게 생각했고요. 박 씨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엄마, 제발 용서해주세요. 임차인은 도망가고 가게는 비어있고 이제야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김 씨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딸이 잘못을 인정하는데 용서해줘야지. 박 씨는 미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아, 뒤에서 이야기하자. 가게 뒤편으로 가서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 600만 원을 안 내고 도망갔어요. 지금은 빈 가게 관리비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아니에요. 엄마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성공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30년 경험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 씨는 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엄마도 많이 서운했다. 네가 엄마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것만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30년 노하우와 단골 손님들과의 신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준호도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미영이만 편들었어요. 어머님의 소중한 경험을 인정하지 않았죠. 준호야, 너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야.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고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이제야 후회하고 있어요. 박 씨는 사위와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쩔 거냐?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준다고. 네, 엄마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진짜 반찬 만드는 법을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첫째, 가게 운영 방식은 내가 결정한다. 네가 함부로 바꾸려 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둘째, 30년 경험을 다시는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할게요, 엄마. 셋째,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한다. 반찬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네,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넷째, 수익 배분은 7대 3이다. 내가 7, 너는 3. 미영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감사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시장 가는 것부터 배워봐라. 네, 엄마. 다음 날부터 미영이는 정말로 새벽 4시에 나와서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장에서 재료 고르는 법부터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미영아, 배추는 이렇게 속이 꽉 차고 윤이 나는 걸로 골라야 해. 네, 이런 노하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네요. 당연하지, 30년 경험이야. 김치 담그는 법도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미영아, 양념장은 이렇게 손으로 버무려 가면서 배추에 스며들게 해야 해. 엄마, 정말 어려워요. 손맛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4개월이 지나자 미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딸이 되었습니다. 박 씨도 딸의 변화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제법 반찬다운 반찬을 만드는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영아, 네 가게도 다시 반찬 가게로 바꿔보자. 정말요? 하지만 임차인 때문에 손해본 돈은 그건 네가 배우는 값이야.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미영이의 가게도 할머니 손맛 2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씨가 직접 관리 감독하고 미영이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6개월 후 두 가게 모두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가게에 와서 말했습니다. 순덕 언니, 정말 잘 됐어. 모녀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하는 모습 보기 좋아. 모두 도와준 덕분이야. 순덕 언니 실력이지. 그리고 미영이도 이제 제대로 철이 들었고. 박 씨는 74세에 새로 시작한 도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된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어요. 미영아, 엄마도 고마워. 네가 이렇게 달라져서. 지금 박 씨는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 노하우의 진가를 증명했고 딸도 진정한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박 씨는 항상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실력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아.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하나씩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